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려고 했다가 줄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외교부가 반발하며 이의신청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외교부는 항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좀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방부는 이종석 장관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에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좀 쉬셨나요? 반 정도 쉬었습니다. 절반 근무. 네. 지금 미라클님이 역사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역사의 시간을 고취하며 의미 있는 광복절 잘 보내고 건강하게 배워서 반가운 감사한 수요일이라고 하셨고요. 통통통통 한날님이 본방사수 오랜만이라고. 저희는 튀기모시로 됐나봐요. 튀기모님들 반가워요. 다들 인사를 바사삭이니까 튀기모시 돼서 좋네요. 튀기모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튀기모님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네. 이런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죠.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제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친상 당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부모상으로 치면 두 번째거든요. 네.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적이 네. 있었고 요번에 이제 부친상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어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광복절이었고 그래서 경축식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참석해가지고 또 경축사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거 마치고 나서 병원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조하고 조문 이런 거 사양을 했는데 각계각층에서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족장으로 3일장으로 치러질 거고요. 원래 이제 당초에 조금 그 일정상 좀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1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17일에 출국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시간 조정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날짜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 윤 교수님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져서 좀 다들 좀 주목이 되긴 했어요. 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임종 때 남긴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건강이 좋을 때 이제 얘기했던 거를 나중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 이 윤 교수님 자체가 사실 통계학과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이잖아요. 네, 통계학하고 경제학 쪽에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던 교수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좀 업적을 세웠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지금 조화 조문 사양하겠다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각계 인사들이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왔죠? 그야말로 다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인사들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여야 정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그 여당 지도부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그 야당의 지도부들이 왔는데 네.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만난 일이 없었어요. 네. 아주 무슨 공식적인 그런 어떤 행사 자리에서 좀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일만 있었지 회의도 없었고 특히 옛날 표현으로는 영수회담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게 좀 주목이 됐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기로는 특별한 말씀 없이 악수하고 위로의 말씀을 나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상적인 차원에서 위로를 전했고 윤 대통령은 이제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고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때는 북한이 이 조의문을 보냈었는데 이 윤 대통령 부친상에는 이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 남북 관계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제가 제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부친상 소식 알려지기 전에 이제 경축식에 참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가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네. 네, 어제 경축식 주제는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자유라는 가치를 계속 많이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주제로 등장을 했고요.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경축식 이 축사를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예요. 네. 27차례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들이 좀 이례적인데 공산이 8번,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가 6번 나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례적인 경축사다, 뭐 강한 표현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광복절 경축사인데 일본 언급은 한 3번 정도 있었고 주로 이제 자유와 이제 또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어제 경축사는 크게 3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가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방금 들으신 내용들 중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을 사실은 윤 대통령이 앞서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난 6월 28일이었어요. 그때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대통령이 갔다라는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 가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도 역시 이례적이었는데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돈과 출세 때문에 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제 당시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표현으로 봐서 추정을 해보자라면은 뭐 시민단체 그리고 야권, 현재 야권을 겨냥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단어의 그 흐름을 좀 짚어보면은 임기 초에는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권 카르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쓰고 있죠. 네. 네. 경축사에도 나왔어요. 사실. 네, 이번 오늘도 카르텔. 어제도 나왔죠. 어제도.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게 반국가 세력인데 이제 이 표현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도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제 이게 아마 여권이 될 것 같고요.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와 혹은 반국가 세력, 여기가 이제 뭐 야권 내지는 뭐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들 이렇게 대결 구도로 좀 정리가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야권을 겨냥한 걸로 많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그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광복절 경축사인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상대가 공산주의는 세력은 아니고 엄밀히 네. 따지면 일본인데 이제 일본에 대한 언급, 과거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사실 이제 일본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례적이다 뭐 이런 표현 좀 맞습니다. 그런 방금 시각이 있어요. 근데 방금 딱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복절 경축사에는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당연히 이제 일본과의 이 과거사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뭐 일본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일본을 규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고요. 특히 과거사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는 그 많이 첨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 그리고 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하면서 일본은 어디서 언급을 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연대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국내에서도 갈려 있지만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갈려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로 봤을 때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미일 삼국 공조 요런 것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거기에 반하는 세력들이 이제 뭐 북한이나 뭐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미리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파트너라고 칭은 날에 이제 광복절에 일본은 정치인들이 4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다시 했더라고요. 네, 신사 참배도 했고 그 다음에 곡물도 복납을 했는데 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복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은 일본의 그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 그리고 여기를 좀 기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을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나 중국 이제 주변국들은 다 안 좋아하는 내용들인데 2012년에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 기시다 총리도 사과는 없었고 다만 그냥 전쟁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냥 이런 정도의 언급만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경축사의 과거사 문제 언급 없는 걸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다 언급을 했는데 요미우리 신문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아사히 신문도 이제 그런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한일 관계가 개선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니혼게이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은 과거사 언급이 없던 거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 경축사인데 우리는 이제 파트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과거사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오염수 문제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언급이 없었다는 자체가 그렇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역시나 여야 완전히 상반된 엇갈린 그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그런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거야말로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표현을 써냈고요. 근데 민주당은 좀 거칠게 반응을 나왔어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대신에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족 통합과 화합의 뜻을 기리는 광복절 취지에 정반대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점을 강조를 한 거냐면은 지금 이제 통일이나 통합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자유 이런 단어인데 일본도 뭐 3번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통일 통합 이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보통은 광복절 그 축사 때 대통령들이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안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심화되긴 했는데 통합을 위한 메시지는 좀 없었다. 그렇죠. 대결 구도가 심화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통합이란 단어가 안 나온 것이기도 하죠. 다음 소식은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죠. 지난달 18일 워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그동안 행방이 좀 묘연했었는데 북한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방명 의사 밝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일단 사건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17일에 원래 이 킹 이병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잘못한 게 있고 네. 또 이 국내에서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송환돼서 징계를 받을 그런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부터 굉장히 좀 미스터리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송환될 예정인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 견학을 했고요. 또 견학을 하던 중에 이제 주변 관광객들의 증언인데 뭐 하하하 웃으면서 바로 북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네. 뭐 틱톡한 줄 알았다, 뭐 영상 촬영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간에는 이제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북한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주장으로는 일단 본인이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럼 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왔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태죠. 미국 입장은 뭐예요? 미국은 이제 북한 주장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킹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모든 그 소통선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배경을 하나 좀 볼만한 게 지금 북한이 킹이병이 넘어오게 된 게 학대하고 인종차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그제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요거를
논의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즉 인권 문제에 인권 문제로 좀 대항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어쨌든 킹이병 월북의 배경을 인권 문제로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국에 대한 인권 문제의 비난을 좀 맞받아치는 그런 그렇죠. 노림수가 있다. 너희나 잘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것도 좀 이례적인 배경이긴 하네요. 좀 볼만한 배경이긴 하네요. 네, 그 광복절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예전에도 온유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출마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밝혔더라고요. 네, 시점도 그렇고 바로 그제 이제 특사로 발표가 났잖아요. 네.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저도 어느 모 기자랑 같이 있는데 그 입장문을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바로 그 기자한테 보냈더라고요. 원래 좀 이제 그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그 입장문을 돌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입장문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즉 요거는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점을 하나 먼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그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맥락상 뭐냐면은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에 기소도 되고 그다음에 그 확정 판결도 받게 된 배경 중에는 그 폭로를 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공익 폭로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측면들이 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한 내용인데 재판에서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그 비리가 있었는데 그걸 민정수석실이 감찰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민정수석실의 주체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폭로한 게 정당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제 요게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겠다라는 거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잃었고 그래서 오는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자신이 다시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던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공익신고자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법원이 밝혔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요거는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성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는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관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이 강조한 게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쭉 흐름으로 보면 지금 사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조금 대립하는 구도가 조금씩 보여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뭐 법정 구속된 구속됐죠. 이런 상황도 이건 그냥 일반적인 판결인데 뭐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원래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는데 훨씬 강하게 그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마치 뭐 노사모나 다름없다. 그 판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건도 이렇게 보는 거죠. 법원이 이 사람 잘못했어 해서 직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판결을 확정 판결 내렸는데 내렸는데 다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또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또 구청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법부와 좀 대립구도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제 강서구청장 자리에 사실 무공천 기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이 확정 판결 받아서 빈 공석인데 지금은 좀 그런 기류의 변화가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지도부 기류를 체크해 봤을 때는 그 공천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즉 그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주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본인이 그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나서 물어보니까 의견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공천 기류가 강했다라면 그게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지도부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아직 신중론이 주류다. 그렇지만 공천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좀 따로 있잖아요. 네. 의견이 좀 엇갈린다. 즉 이 얘기는
반대 입장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이제 공천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면 복권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냐.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그 민정수사법 관련된 문제니까 그 정당성을 부각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더해서 구청장 선거까지 나가라는 걸까? 아니면 혹은 또 내년 총선에 내보내라는 걸까? 이런 좀 뜻이 복잡한데 이 기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 지도부도 좀 신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산의 뜻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승분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란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박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밖에 저 방청객이라고 다른 손님들도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좀 와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이 되네요. 아, 좀 젊은 정치인들의 톡톡 튀는 핫토크를 부탁드리면서. 아, 네, 오늘 주제들이 다 좀 중한 주제들이어서 네. 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중한 주제들이 네. 또 나왔어요. 네. 사실 온유안에서도 다뤘는데 첫 번째 이슈 다뤄볼 거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일단은 대통령실의 그 연설 담당하시는 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물론 이 말씀이 대통령 말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말씀이 뭐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이 하는 연설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연설이고, 저는 국민들께 뭔가 감동을 줄 수 있고 더 큰 어떤 비전과 그리고 또 일제 제국주의에 당시 100년 전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일본과의 어떤 과거사 문제, 물론 미래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을 더 담았더라면 오히려 국민들께 더 와 닿았을 텐데, 약간 이 서울 그 당시 6.25 전쟁 때 이제 서울 수복했을 때 했던 그런 표현들을 쓰셨던 거 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와 닿으셨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있죠. 박선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을 얘기해야 할 역사적인 날에 나라를 두 쪽 내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이다라고도 느껴져요. 뭐 활개를 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뭐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시잖아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척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 정확치가 않은 거죠. 사실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뭔가 허공의 적을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의 좀 수준 낮은 그 인식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경축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저는 굉장히 낡았다고 생각해요. 언제적 반공, 언제적 멸공입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치가 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 이게 되게 옛날의 이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인데 도대체 이 세계관은 거의 뭐 80년대, 뭐 70년대 수준의 세계관에 아직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협하고 좀 퇴행적이고 굉장히 좀 극우적인, 극단적인 이런 인식 수준이 드러나서 광복절 경축사를 보고 좀 감동을 받았어야 할 날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좀 실망과 짜증만 늘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복절 경축사였는데 사실은 과거사 문제 언급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가 어땠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웃에서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웃에서 파트너가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좀 약간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긴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오늘 굉장히 네. 말을 잇지 못하는. 자리가 좀 어려운데요. 네. 지금 데이지님이 엄중한 사안일수록 청년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일본 우리는 되게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래를 향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지하고 또 그 여러 차례 이러한 말씀들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일본 총리가 이제 그 A급 전범이 있는 그 신사의 복납 네. 했던 것도 같기도 하고 자민당의 정조 회장인가요? 그분이 실제로 참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일본은 뭐 말로는 그 고노다마를 계승한다 역대 정권의 어떤 그런 것을 다 계승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말로 어떤 지금 일본 정권의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것을 피해가려는 듯한 그러한 외교적 술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너무 전향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낸다라는 표현도 좀 우리가 피해자 국가인데 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당시에 우리 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왔던 것도 있고 아직 그 일본 위안부 할머니 분들에 대한 문제 또 해결을 못했었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사과 받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손도 잡았었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자분들 또 할머니분들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못 갖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지나 이런 것을 더 담았어야 하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네. 저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광복절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의 연설에서 일본의 그런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좀 일관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거, 그리고 또는 뭐 현안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쉬움을 넘어서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부터 빼앗겼던 주권 을 되찾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그 과거의 잘못된 행적들, 그 역사들이 다 피해자인 우리나라와 가해자인 일본 이 구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도 광복절에 일본에 대해서 뭐 거의 지금 뭐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너무나 과도한 거고 국민들 듣기에는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줬습니다. 사실은 뭐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제3자 변제안을 채택하게 되면서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뭐 심지어는 배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기껏해야 그냥 총리가 개인적으로 뭐 그냥 마음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을 쓰면서 공식 사과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강제동원 문제를 일단락을 지은 것을 마치 본인의 치적처럼 포장을 했고 결국에는 굴욕 외교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한일 정상회담 한 달 뒤에 일본이 뭘 했냐 보면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편찬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공언했던 그 물컵의 반잔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광복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불난집에 그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에 기름 붓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 경축사 두고 민주당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제 뭐 경축사는 없었다. 구구 유튜버의 독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은 늘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이제 경축사 내용 중에 그 반국가 세력이 저는 민주당이나 야당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특정 단체를 통해서 북한이 지령을 내렸고 뭐 그런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버금가는 단체들이 실존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그 워딩은 향하는 것은 아마 그쪽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야당도 너무 이것을 과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이랬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해를 살 수 있게 발언을 하시잖아요. 뭐 저번에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하셨을 때에도 뭐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굉장히 그 나라의 적처럼 표현되고 있는 저 세력은 결국에 전임 정부를 지칭하고 민주당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게끔 저는 굉장히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원래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건 딱 읽었을 때 이게 대국민 메시지이기 때문에 뭔가 해석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대통령 연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항상 연설을 하고 뭐 카르텔 얘기를 하고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몇 달째 되풀이 되면 딱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도대체 이게 누굴 겨냥한 거냐라는 질문을 일단 하게 만들고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의도를 굉장히 포장을 해서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특정한 세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계속 덧붙이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의 의도를 좀 수습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3.1자에 이어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 총선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용도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것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 보고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그 진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단체나 공산 세력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실존해 있고 정말 그 세력들이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저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제정치학 상황이 사실상 지금 신냉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발언이라든지 이제 영내 동북아의 어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들 이지 않았을까. 그 세 가지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너무 이제 보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왜냐하면요, 제가 어제 그 경축사가 나오고 이제 속보로 그리고 전문으로 이 대통령의 연설을 제가 보고 나서 걸어가면서 도대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배경에서 이런 단어를 자꾸만 쓰는 걸까? 왜 자꾸 2023년에 멸공이다, 뭐 반공, 뭐 공산주의다 이런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말들이 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광화문에서 좀 이제 보수 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광훈 목사를 약간 추종하는 그런 세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집회에서 나오는 그 발언들이 이제 연설 때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반체제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숭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뭐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뭐 곳곳에 지금 다 포진해 있다. 뭐 학생 인권조례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곳곳에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들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 어제 제가 봤던 그 태극기 부대 집회처럼 구체적인 뭐 대상을 지칭하시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뭐랄까 부연 설명이 좀 되는 느낌이었달까요? 그 세계관이 통하고 있다. 이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과 대통령의 세계관이 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더 이상 이런 언어들 그리고 이런 낡은 이념에 갇혀서 사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고 최상병 순직 사건 둘러싸고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사실 사태가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례적이죠. 이것도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것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초에인가요? 그 해병대 사단장 1사단장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그런 워딩의 기사들이 나갔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역시 사단장이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책임을 다해서, 그러니까 병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책임을 다 지고 정말 참 군인의 표상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가 근데 실제로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결과가 나갔는데 국방부에서 뭐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것을 이제 경찰청으로 입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죠. 왜 이러한 것을? 그렇다면 사단장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사단장이 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앞에서는 뭐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본인이 어떤 책임 안 지려고 이런 회피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고, 국방부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위관 장교들을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것이 그 초급 장교들의 어떤 보호 측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쉽게 납득은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지금 또 DP 시즌2가 이제 개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시감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뭘 숨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왜 그런 판단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는 국민들께 저는 설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누가 봐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지금 외압이 행사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정황상. 왜냐하면 일단 이 수사단장이 그 수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제 이첩하는 과정이 되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일단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보고를 했고 결재를 받았고 그래서 이첩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를 멈추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말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뭐 문서로라도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제대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게 군사법원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검경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계기로 또 이게 군 내에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또는 권력에 의한 은폐 축소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변화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다시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고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사실 구명조끼 그거 하나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제대로 그 금쪽 같은 그 자식을 떠나보낸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더라도 너무나 이 지시 자체가 좀 무리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장이 절대 이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단장의 말에 따르면 어쨌든 뭔가 그 혐의자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만 뭐 명시를 해라던가, 아니면 그 수사 보고서를 갑자기 뭐 좀 수정을 하려는 식으로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절차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그냥 경찰로 이첩해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이걸 뭔가 윗선에서 개입해서 무마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들이 곳곳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실 특검 도입하자고 했고 이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단장 공격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방위원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의아하게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군에, 저도 이제 장교 출신인데 몸에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방부가 이제 집단항명이라는, 처음에 집단항명 수계 지금 혐의에서 항명으로 항명을 바뀌긴 받겠긴 했지만, 했지만 이 혐의는 좀 국방부 스스로가 좀 거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군대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상명하복과 군기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집단항명이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항명은 이러한 집단항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러한 혐의를 좀 거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단장도 어떤 외압을 받는지 제가 뭐 이 언론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뭐 그분이 느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제 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지금 어떤 궁지에 몰리고 또 정의를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의 공보 규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행동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군인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것이 나중에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수사단장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 도대체 국방부의 윗선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었던 것인지 장관이 떳떳하게 국민들께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밝히셔야 국민들도 납득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의혹 나오는 건 사실 국방부 장관은 결재를 하고 출장을 갔고 출장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관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의혹이 더 커지는 거고, 도대체 그럼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지시했길래 이 선이 나왔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국방부 장관 결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했을 때 그 윗선은 어디가 나올까라는 게 저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뭐 안보실장이 이제 문서를 좀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요청이 좀 있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대통령실 같은 그런 윗선에서 좀 개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은 일각에서 좀 제기를 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근데 어쨌든 그냥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에 좀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윗선에서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뭔가 알아서 이런 뭐 책임자들의 이름을 빼고 뭐 사단장은 그래도 넣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회적으로 압박을 어떤 방식으로든 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뭐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병대 측에다가 수사 대신 뭐 조사라는 용어를 써달라, 또는 뭐 지금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윗선의 책임이 명확하고 제대로 된 그 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윗선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을 낸 보고서를 결재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회수해가는 국방부의 모습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항명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 저도 장교 출신이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관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도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이 부하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부하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부하가 왜 이런 판단을 하게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하를 지키는 것도 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하고 사령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뭐 부하를 뭐 집단 항명 이렇게 혐의로 씌울 것이 아니라 이 수사단장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장관과 사령관이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된다는 속보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뭐가 개입이 됐는지, 아니면 뭔지, 이제 말만 무성하고 의혹만 나오고 있고 뭐 선동한다,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단계에서 뭐가 있었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최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또 다 밝혀져야 국민들도 좀 속이 좀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발 좀 뭐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대응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최상병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셨고, 군에서 왜 이런 1차적인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자, 이 문제에 있는 지시를 했던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데 권력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당하게 행동했던 이 수사단장에 대해서 집단 항명죄 이런 거를 더 씌우면서 뭐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비판을 한가하게 하고 계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통해서 뭔가 권력의 개입과 은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내자라는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게 뭐 방탄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사실 내일 검찰 소환 조사 앞두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편집글도 쓰고 이러셨던데? 뭐 일단은 사실 이제 백현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사법 이슈가 좀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있죠. 뭔가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압수수색도 계속해서 하고 뭐 관련자들 구속하고 수사하고 하는데도 뭔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다, 또는 뭐 구속영장 청구가 예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번에 이제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셨고, 내용을 보면 좀 상당히 좀
본인의 무죄라는 데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께서는 좀 떳떳하다라는 입장이고 그것을 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방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걸 방탄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방탄했을 때 진정성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니까요. 여당에서 표현할 때도 좀 이렇게 정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뭐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야당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다 수사기관에 나오셔가지고 막 방패 막 하시고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당대표의 로펌으로 전락하는 일은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가 그런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주죠. 네. 검찰이 이제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이다 얘기를 했고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민 최고? 뭐 저는 일단은 이제 조민 씨 그러니까 기소의 당사자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책임지고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한 만큼 뭐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둘 다를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조민 씨의 기소보다는 기소유예 쪽으로 이제 검찰이 좀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조민 씨가 좀 행동으로 또 뭐 본인이 뭐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입학 소송 취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 그런 뭐 예측이 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좀 이례적으로 그 뭐 조사실이나 또는 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좀 공개적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민 씨 기소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자식의 기소 문제 때문에 약간 입장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저는 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지금 받은 뭐 유죄 확정을 받은 부분이나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혐의들이 절대 우리 사회에서 좀 가벼운 혐의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숙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1가구 1기소가 뭐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잘못했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만 법은 저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관용을 베풀 때는 정말 사회적 약자라든지 정말 살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불쌍한 분들에게 법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들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따님이죠. 이 따님이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죄를 뉘우치기보단 어떤 그런 반성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보단 굉장히 자기는 떳떳하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국민들께 풍겼잖아요. 뭐 그런 이런 유튜브에서 본인들의 어떤 일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당당한 생활하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저분은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아마 검찰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기소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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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수요일 뉴스바사삭. 오늘 하루도 더운데 건강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더 DM리의 등장에 강한 불안감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고 녹음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 구석에 꽂아두었다. 내가 탄을 잃자마자 내 손에서 와인병을 빼앗겼고 리더 DM은 즉시 소년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배 쪽으로 밀어냈다. 쾅! 무거운 샴페인 껍질이 배의 선체와 충돌하여 폭발했습니다. 그 직후 산로이 하 튜베 뒤에서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모두 식은 땀을 흘렸다. 그녀가 회복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감히 디엠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누가 여기로 오도록 하였습니까? 이런 곳에 끼어들어야 하는데 왜 뺨을 맞는가? 리더 디엠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고개를 들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왕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녀는 이번에도 다시 승리했고 이는 즉시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놀랐던 점은 화씨 가문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파벌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 노부인,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일어났습니다. 화척 앵고에게 즉시 지도자 DM 마이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했고 동시에 보복을 위해 그녀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되어 확고한 약속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두 사람이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인터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썽을 일으킬 줄 아는 여자가 재미있다 오고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와 같고 아이와 같습니다. 투 사이드, 투 페어, 투 파이널 제 의견을 물어보세요.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두꺼운 반죽에 갇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번에 렛뉴스는 더욱 강렬하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헤드라인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기 흉합니다. 오래된 사랑, 새로운 사랑을 늘리십시오. 영광을 위해 경쟁.